1500칼로리의 식단에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 그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대사가 무너졌다는 신호는 급격하게 찌고 빠진 단식을 하는 게 저녁은 단백질 쉐이크, 움직이로 넘어갈 때 실패하는 요인인 거지. 노화혈경 회복을 위해서 허리 디스크 등으로 어린 시절부터 비만이었던 사람도 3교대 근무잖아. 다낭성 난소 증후군. 살이 쪘다라는 것은 현상이야. 운동하기 싫으면 핑계를 쓴다. 내가 의지력이 약하고 식탐이 많아서 그냥 그래도 저는 빵이 먹고 싶거든. 그렇다면 그냥 1.5배의 모습. 안녕하세요, 올리비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스위치온의 창시자 박용우 박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우입니다. 비만 다이어트만 벌써 한 36년째 치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게 느끼고 있는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까 애정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사님과 이 자리를 만든 이유는 저도 사실 20kg를 감량을 했던 다이어터예요. 그렇지만 지금 아직까지도 쪘다 빠졌다를 반복을 하고 있고, 사실 제가 이 다이어트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고 있긴 하지만 다이어트를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실제로 정답이 있는지, 진짜 안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만이 정답인지를 여쭙고 싶었거든요. 다이어트에 정답은 없어요. 지금도 비만학회에서 얘기하는 1500칼로리의 식단에 주 5일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 그런 단순한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었으면 뚱뚱한 사람이 없어야지. 사람들은 그걸 만고의 진리로 여기니까 내가 의지력이 약해서 그런가? 내가 게을러서 운동 안 해서 그런가? 스스로를 탓하지 그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새로 나온 이제 마이 옵티멀 다이어트, 옵티멀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다이어트는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정답인 거예요. 다이어트 언제까지 할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 굶는 것도 해보고 뭐 적게 먹는 것도 해보고 많은 방법을 해봤지만 제가 정의하는 다이어트는 어쨌든 덜 먹는 다이어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빵도 좋아하고 디저트도 좋아하고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가 다이어트라고 정의를 하는 기간 동안은 항상 무언가를 절제를 해야 됐던 것 같아요. 기간이 보통 언제예요? 얼마나 돼요? 항상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그럼 거의 매일이잖아. 네. 그러면 지금까지도 다이어트로 점철돼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잖아요. 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그럼 그렇게 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이어트 언제까지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 누구나 잠깐 하고 싶지 평생 하고 싶진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생 숙제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는 다이어트라고 표현한 거는 살 빼는 좁은 의미의 다이어트였잖아요. 그런데 사실 건강한 다이어트는 평생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자는 거예요. 내가 작정하고 좋아하는 음식들 딱 끊고 집중해서 하는 기간은 치료지. 그 치료가 끝나고 나머지는 마치 내가 정원을 관리하듯이 그냥 관리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쩌다 빵도 먹고 친구들 만나서 짜장면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하지만 그래도 다시 쉽게 살찌지 않는 몸으로 관리하는, 이러면 좀 편해지지 않을까요? 치료와 관리를 구분하자라고 얘기한 게 이제 이 책의 주요 내용이에요. 조금 마음이 편해졌나요? 네. 관리는 하지만 평생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러면 왜 평생 해야 되느냐? 우리가 21세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조선시대에 태어났거나 구석기 시대나 이때 태어났으면 다이어트로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먹을거리가 없어서 먹을거리 찾아 헤매느라고 스트레스를 받았지, 지금처럼 눈만 뜨면 주변에 음식이 넘쳐나고 살찌게 하는 설탕, 정제 밀가루, 정제 기름이 범벅이 되어 있는 초가공식품이 단돈 1,000원만 있어도 사 먹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살면서, 이런 환경에 살면서 살이 찌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현명하게 다이어트만 100% 생각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 만나 수다도 떨고 맛집 찾아다니고 이런 노력도 하면서 한 10% 20% 정도는 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이어트가 스트레스가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해서 같이 옆에 있어주는 동반자,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궁금했던 게, 덜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만이 살을 빼는 방법이 아니다, 대사가 무너져서 살이 찌는 거다, 이러한 말들을 봤는데, 대사가 무너졌다는 신호는 제가 어떻게 캐치를 할 수 있는지, 대사에 유형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세차가 나갔어요. 연비가 좋을 거 아니에요. 차를 막 험하게 몰다 보니까 연비가 뚝 떨어졌어. 그러면 연비가 좋았을 때에 비해서 같은 거리를 갈 때 기름을 더 먹겠죠. 사람도 똑같아요. 1500칼로리를 먹으면 그걸 효율적으로 써서 내 몸을 움직일 수가 있었는데 연료 효율이 떨어지니까 1500칼로리가 들어오는데도 내 몸에서는 750칼로리 정도밖에 쓰지를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 먹어야 되잖아요. 더 먹어야 비로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효율이 떨어진 몸일수록 에너지 소모가 잘 안 돼요. ATP라는 거는 들어봤죠? 사실은 이거는 칼로리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의 신진대사가 무너진 결과물이거든. 살이 쪘다라는 것은 현상이란 말이에요. 자각 증상으로 느끼는 게 피로가 쉽게 가시지 않고 밤에
깊은 잠을 못 자고 밤늦게 음식이 땡기고 아침에 일어나면 퉁퉁 붓고 화장실 가기 힘들고 근데 이런 증상들이 예고하는 거예요. 앞으로 본격적으로 배가 나오고 살이 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내가 어제 잠을 못 자서 피곤한가? 요즘 이렇게 붓지? 어저께 좀 짜게 먹었나? 이미 대사 이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인 걸 모르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살이 찌고 배가 나오면 그때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이러한 증상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내 몸을 바꿀 생각을 하면 훨씬 결과가 좋아지겠죠. 건강검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 항목 중에 하나라도 나오면 일찍 캐치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일찍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몸의 신호에 조금 더 예민해지자는 거예요. 이 대사가 무너지는 게 얼마나 빠르냐면 4일 정도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자잖아요.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과당이 들어가 있는 음료를 열흘간 마셨잖아요. 지방간이 생겨요. 생각보다 빨리 망가진다니까. 거꾸로 과당과 술을 딱 끊잖아요. 열흘 만에 간이 회복이 돼요. 우리 몸이 알아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인정해주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몸이 야금야금 망가진 다음에 갈 때까지 가면 그때 가서 뭘 하려니까 금방 좋아지겠네요. 그래서 내가 이제 치료 모드와 관리 모드로 나누잖아요. 살이 급격하게 찌고 빠지는 상태도 대사가 무너진 상태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대사가 망가졌다는 건 총체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내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수면의 질이 어떤지, 운동은 했으나 하루 종일 앉아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요. 들어온 게 제대로 쓰이지가 않으니까 이제 계속 먹으면서 살이 찌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지방세포의 크기를 키워요. 한없이 안 커지거든. 그러면 새로운 지방세포를 분화시켜서 또 만들어요. 크기도 커지고 숫자도 많아지거든. 숫자가 많아지는 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잘 안 일어나. 크기가 커지는 것도 한없이 안 커져. 성인이 돼서 갑자기 이제 살이 찌는 사람들은 창고 자체가 한계가 있으니까 창고가 다 채우지 못하고 넘쳐나면서 내장 지방이 생겨. 말랐는데 배가 나오는 마른 비만이 이제 창고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20kg 가까이 살이 쪘음에도 건강검진에서 크게 이상이 없었던 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방대사의 창고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컸던 거예요. 창고가 좀 컸기 때문에 내 몸이 버텨줄 거예요. 저는 이제 창고가 큰 사람이거든요. 좋은 건가요? 건강 측면에서는 좋지. 왜냐하면 조금 더 융통성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유가 있다는 건 언제든지 구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또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하면 내 몸은 창고를 채울 때까지 또 먹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어차피 다이어트에도 또 여유가 생겨서 또 찔 거면 그냥 이렇게 살까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늘 다이어트에 점철된 인생이었고 요요도 많이 겪었잖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몸인 거예요. 관리를 했기 때문에요. 안 했다면 지금 한 1.5배의 모습을 내가 보고 있었을 텐데 선생님 요요가 와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유해 환경에서 어떻게든 싸우면서 살지만 그래도 나빠지는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여야지. 안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게 더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일정의 역치를 정해놓고 내 몸이 이 정도 되면 본격적인 치료 모드로 들어가겠다. 그리고 그 치료는 한 달이면 된다. 대사가 무너진 증상을 건강검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체지방 검사를 하면서 근육이 얼마나 있고 체지방률이 얼마나 있는지, 그러니까 체중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고요. 혈당,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점정지방, 요산, 간기능量수치, 공복 인슐린, 당화 혈색소 이런 것들이 다 대사 지표예요. 이런 것들 중에 하나라도 통고치를 벗어난 게 있으면 내 몸의 대사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징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 주신 걸 띄워둘 테니까 하나라도 이상이 있다면 이 프로그램을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의 원칙을 허용, 비허용 식품이랑 단식 타이밍 같은 거를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내가 이제 금기 음식을 정해놓잖아요. 잘못된 음식을 끊어야 신진대사가 회복될 거 아니에요. 설탕, 정제흰 밀가루, 저공 씨앗기름, 얘네들은 일단 무조건 끊어야 되는 거거든요.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뇌 도파민을 자극해서 기분 좋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독을 유발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단맛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달지 않으면 음식을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중독성 음식의 특징이 혀에 닿는 순간 정신 줄 놓고 먹게 됩니다. 적어도 3주까지는 금기 음식을 먹지 않아서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 이런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고픈 틈을 주면 안 되죠. 그래서 4번에 걸쳐서 식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중독에서 벗어나서 내가 음식을 컨트롤하는 몸이 돼야지 음식에 의해서 내가 컨트롤 당하는 몸이 되면 안 되죠. 그리고 내가 계속 강조해야 하는 게 다이어트가 스트레스가 되면 안 돼. 스트레스 호르몬이 진짜 빌런 중에 빌런이에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올라와 있게 되면 아무리 운동하고 단백질 챙겨 먹고 해도 지방이 안 빠지고 근육이 빠져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하려고 마음 먹기 전에 혹시 내가 지금 스트레스로 꽉 차 있다면 내 주변 정리부터 해야 돼. 여건이 됐을 때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시작하겠다. 이를테면 첫 3일 동안에 의도적으로 탄수화물을 줄이는데 힘들어? 그냥 4일차로 넘어가도 되고 24시간 간헐적 단식을 해야 되는데 힘들어? 18시간만 해도 돼요. 내 몸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몸을 회복시키라는 거죠.
24시간 단식을 하라고 제안을 해주셨는데 24시간 단식이 체질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24시간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저녁 먹고 나서 다음날 첫 번째 식사를 할 때까지 12시간의 공복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돼요. 대사를 개선시키는 간헐적 단식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타이밍이 16시간부터예요. 16시간보다는 18시간, 18시간보다는 20시간이 나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24시간이라고 했더니 너무 힘들었어. 그런 사람들은 18시간부터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18시간 해도 효과가 있거든. 우리나라 너무 주입식 교육이다 보니까 그대로 해야만 효과가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융통성 있게 해도 돼요. 간헐적 단식은 18시간부터 하면 보편적으로 효과가 있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효과는 커져요. 제가 10일 동안 물만 마시고 굶은 적도 있다고 했잖아요. 단식을 하는 게 급격한 요요가 왔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받아들였었는데 또 요새는 보니까 며칠 동안 아니면 하루 동안 아예 물만 마시는 단식하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정보들도 있더라고요. 단식을 할 수 있는 몸이냐를 먼저 따져요. 기본적으로 건강한 몸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더 건강하게 또는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식한다? 좀 말리지 않아요. 근데 신진대사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탄수화물 중독에 빠져있고 달달한 음식 땡기는 걸 못 참아 하는 사람이 굶겠다? 그 다음에 간헐적 폭식으로 가지 않을까요? 내 몸이 어느 정도 건강해진 다음에 더 건강해지고 싶은 욕심이 생길 때 그때 해도 늦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스위치온 관련돼서 책에 섭취 가능한 음식들 이런 거 정리해 주셨는데 몇 가지를 더 물어봐 주신 것 같아요. 올리브 레몬샷, 금기 음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연 버터, 자연 치즈. 천연 버터와 천연 치즈는 허용식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의 기저에는 100% 지방인데 이거 칼로리 많은 거 아니야? 당연히 칼로리 많죠. 그렇지만 내가 칼로리를 이제 잊어버리라고 얘기했잖아요.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유익하게 작용하느냐 유해하게 작용하느냐를 생각하는 게 첫 번째란 말이에요. 근데 배부르게 먹으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좋은 음식들. 근데 저는 그 좋은 음식에 포함되는 음식 중에서도 끊임없이 들어가는 음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견과류 이런 거. 땅콩버터 한 통도 다 먹을 수 있어요. 견과류는 자연계에서 아주 드물게 고당 고지방이거든요. 고당 고지방이면 중독성이 있다. 중독성이 있다는 얘기는 생리적인 포만감을 이겨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견과류는 한 줌만 먹으라고 하는 게 그거는 본인이 조금 조절이 필요한 거예요. 천연 재료의 음식에는 견과류를 제외하고는 고당 고지방이 없다. 우리가 생각 없이 먹는 초가공식품은 거의 대부분 고당 고지방이에요. 내가 의지력이 약하고 식탐이 많아서가 아니라 음식 자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탓하지 마세요. 몸이 망가진 거라니까 식탐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럼 내 몸의 회복이 되면 포만감 있게 먹었더니 그냥 그 포만감이 오래가서 다음 끼니에도 배가 별로 안 고파. 딱 필요한 양만 먹게 되고 이런 몸으로 만들자는 거죠. 단백질 쉐이크를 자주 먹잖아요. 단백질 쉐이크를 한 끼로 대체하는 식단을 지속을 해도 되냐. 단백질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음식으로 찾아 먹는 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양질의 단백질을 챙겨 먹으려면 탄수화물이 따라 들어오거나 포화지방이 따라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단백질 쉐이크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단백질로 일단 필요한 양을 어느 정도 채우고 든든하게 출근하면은 일단 롤러코스터도 없으니까 점심 때까지 배도 안 고플 거고 점심 때부터 밥의 형태로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점심 먹고 나서는 나가서 좀 뭐 10분, 20분 걸을 수도 있고 또는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사 패턴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줄고 단백질 더 챙겨 먹는 그런 식사 패턴이 되잖아요. 한 끼는 밥을 먹고 저녁은 단백질 쉐이크로 먹고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해도 되냐. 왜 꼭 일반 식사를 하라고 얘기하냐면 앞서 얘기했던 생리적인 포만감을 내가 느껴보라는 거죠. 이런 쉐이크 제품은 포만감은 느끼나 배불리 먹었어, 기분 좋아, 만족해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런 생리적인 포만감은 그래도 하루 한 2끼 정도는 그렇게 느끼고 음식으로 단백질을 내 몸에 필요한 양만큼 챙겨 먹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은 쉐이크 형태로 먹으면 어떻겠느냐. 2끼는 일반 식사로 꼭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가장 궁금한 파트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요요와 유지기에 관련된 질문이에요. 다이어트 식단에서 유지 식단으로 넘어갈 때 특히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은 스위치온이 끝나고 유지기로 넘어갈 때 실패하는 요인이 뭔지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가 내 몸이 완전하게 회복이 돼야 돼요.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 만성염증에 대한 얘기를 내가 이 책에 썼잖아요. 적어도 그 세 가지가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게 되면 쉽게 살 안 쪄요. 토양이 건강해지잖아요. 쉽게 안 망가져요. 그렇지만 어떻게 365일 건강 무분생으로 살겠어? 밤늦게 일해야 되고 또 스트레스 심하게 받고 이러다 보면 또 야금야금 나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대사 이상이 또 생기면 또 살이 찌겠죠. 이거는 받아들여야 돼. 우리는 유해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나는 이제 1년에 한 달씩 이 프로그램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70kg을 마저 손으로 잡고 70kg이 넘어가면 난 이 프로그램을 또 한다. 그런 생각을 해왔는데 간헐적 단식을 본격적으로 집어넣은 이후부터는 70kg까지 안 가요. 14시간 공복을 매일 유지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18시간에서 24시간 간헐적 단식을 하잖아요. 쉽게 체중이 안 늘어요.
책에서는 하루 정도 치팅을 해도 괜찮다. 4주 치료 프로그램 끝내고 좀 아쉬워. 내 몸이 완전히 회복이 안 된 것 같아. 다시 해보고 싶은데 몸을 추스렸다 하겠다. 그런 유지기 때에는 치팅데이를 하루만 두고 해야지. 왜냐면 몸이 회복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내가 몸이 충분히 회복이 됐어. 그래서 유지기로 갈래. 그러면 뭐 치팅데이를 일부러 두실 필요는 없어요. 박용우 박사님의 다이어트가 끝나고 후반에는 치팅데이를 두고 관리를 하되 몸이 좀 괜찮아졌다고 느껴지면은 치팅데이를 두지 않고 생각보다 달달한 음식이 안 땡기는 바뀐 몸을 경험할 거예요. 그런 몸이 되잖아요. 그럼 어쩌다 케이크 한 쪽 먹어도 다시 옛날 몸으로 안 돌아간다니까. 몸을 바꾸라는 게 박용우 다이어트의 핵심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박용우 박사님 다이어트를 해봤잖아요. 근데 하고 나서 식성이 변한 게 느껴지긴 한데 그래도 저는 빵이 너무 좋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치팅데이를 두고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정말 빵 얘기를 한다면 프랑스에 있는 발지하는 그 빵을 드셔야지. 지금 얘기하는 빵은 초가공식품의 빵이잖아. 네, 디저트. 초가공식품을 멀리해야 내가 건강하게 사는데 적어도 초가공식품의 빵을 못 끊어?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끊어야지. 내가 빵을 포기 못하면 먹고 나서는 나가서 뛰고 움직이고 그걸 에너지로 다 써야 내가 그걸 먹을 자격이 있는 거죠. 그렇게 못할 거면 끊어야지. 왜냐면 그거는 대사 이상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니까. 어렵네요. 전 아예 끊지는 못할 것 같아요, 평생은. 이미 중독에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중독에 빠졌으면 이거를 언제 먹을까를 열어놓으면 먹으니까 또 땡기고 내일 또 먹어야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유지기 할 때 주말 점심이나 묶어놓으라는 거지. 그때 가서는 내가 그냥 빵순이처럼 점심 한 끼를 그냥 빵으로 다 때워도 되는데 그렇게 묶어놓고 얘네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게만 하면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묶어놓는 거 실패하면 나는 여전히 중독인 거고 내가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평생을 요요와 싸워야 될 거예요. 무월경 회복을 위해서 식단 운동을 쉬면서 증가한 체중을 다시 감량해야 되는 분이 있는데 이럴 때 해야 되는 방법. 다이어트 하시는 여성분들이 생리불순, 그러니까 무월경이라든지 아니면 불규칙한 출혈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보통은 3개월 이내에 없어져요. 일시적으로 몸속 체지방의 변화로 인해서 여성 호르몬 시스템에 리세팅이 일어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거든요. 3개월 이내에 없어지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계속되면 물론 이제 병원에 가셔가지고 진찰을 받아보셔야 되겠지만 다이어트 시작했더니 월경이 끊어졌네? 시기도 아닌데 지금 출혈이 생겼네?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3개월 정도 기다려보세요. 3개월 정도 기다려 볼 때는 당연히 건강한 식단이 물론이죠. 네. 잘 챙겨 먹고. 허리 디스크 등으로 운동이 어려운 사람도 식단만으로도 의미 있는 감량이 가능한가요? 운동이 빠지고 음식 조절만 가지고 하면 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허리가 약하면 그러면 뭐 아쿠아로빅이라든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지. 저는 허리 아파서 운동 못 하는데 이거는 운동하기 싫은 핑계를 찾는 거죠. 할 수 있는 걸 찾으세요. 3교대 근무잖아. 다낭성 난소 증후군. 해도 되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 자체가 인슐린 저항성이 잘 오는 몸이기 때문에 탄수화물 끊기도 쉽지 않고 기본적으로 저항성이 있는 몸이니까 더 빨리 무너지고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나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도 몸에 서케된 리듬이라고 그러는데 이 리듬이 깨지면 이것도 대사 이상으로 가거든요. 불리한 건 맞지만 최대한 뇌와 몸의 생체 리듬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불빛이 들어올 때 식사하고 일 끝나고 잘 때는 음악 같은 거 치고 그때는 뭘 먹으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조금 조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린 시절부터 비만이었던 사람도 대사 회복이나 장기 유지가 가능한지. 어렸을 때 뚱뚱했어도 성인이 돼서 체중을 줄여서 지방 저장 창고를 비웠다가 채웠다 비웠다 채웠다를 반복하면 소아 비만이 성인 비만이 되더라도 건강한 과체중이지 문제가 되진 않아요. 난 어차피 이런 체질인 걸 하고서는 방치해가지고 더 큰 비만이 되면 그때는 문제가 돼요. 다시 요요가 오더라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내 몸을 다시 건강하게 돌리는 체중 감량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마음먹는 거는 다시 요요가 오더라도 맞는 선택이에요. 안 하다 보면 더 망가지거든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시작해보십시오. 제가 작심3일 다이어트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3일 동안은 좀 식단 관리를 하고 하루는 제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술 마시고 요렇게만 쭉 유지를 해도 찌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근데 과연 빠른 회복을 줄까요? 예를 들어서 지방간이 왔어요. 지방간이 정상간이 된 다음에 술을 먹는 게 나을까요? 술 끊었더니 조금 좋아지는데 이때 또 술 먹어서 다시 나빠지는 거를 또 조금 좋게 했다가 평생을 지방간으로 이렇게 가는 게 나을까요? 회복을 시키는 게 낫죠. 네, 그게 4주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4주 프로그램을 하고는 유지 기간에는 어느 정도 그렇게 지내도 괜찮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죠. 박사님 근데 술도 드세요? 매일 먹어요. 아 진짜요? 전혀 몰랐어요. 근데 피부가 되게 좋으셔서 건강해 보이세요. 건강한 몸이니까 나는 건강검진 해보면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나오고 지방간도 없단 말이에요. 대신에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한 달 동안은 술을 끊죠. 술을 매일 먹어도 된다. 건강한 간이니까. 6시간을 자고 아침 운동하기
vs 7시간 자기. 7시간 자기. 아, 정말요? 사실 제가 이제 그 딜레마에 항상 빠지는데 저는 운동하기를 택했는데 충분한 잠이 더 중요하다. 7시간 자고 아침 운동하면 금상첨화. 알겠습니다. 이제 아마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4주 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우리가 유해 환경 속에서 지금 고군분투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 유해 환경 중에 이제 최악이 고당 고지방 음식이거든요. 중독을 일으키기 때문에 벗어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중독은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는 게 손쉬운 거예요. 이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늦춰지잖아요. 내년에 하잖아요. 더 힘들어요. 궁극적으로는 설탕, 정제, 탄수화물, 가공 씨앗기름 벗어나려는 노력을 첫 번째로 두고 중독에서 벗어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망가진 몸에서 회복되는 것 또는 내가 지금에서 더 망가지지 않게 하는 첫 출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했던 질문들 많은 분들도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답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건강한 몸으로 바뀌어서 빵이 좀 생각이 덜 나는 몸 그런 몸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좋습니다.